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2020년 6월에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코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최근 들어서는 대가의 목소리,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코너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정말 제 딴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서 제가 전해드리는 콘텐츠 중에서 가장 클릭 수가 많은, 그러니까 인기가 가장 많은 콘텐츠는요, 단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간혹가다 이 뉴스 컨텐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부질없는 일이다, 뉴스 같은 거 보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뉴스의 가치에 대해서 폄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뉴스를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그 투자의 타이밍이 짧으신 분들, 그러니까 트레이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가 당장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다음 달 주가에는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이 미주온 채널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뉴스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살펴보는 이유는 기업이 어떠한 그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는지를 알기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박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는지,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수익 구조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지, 건강한 파트너십을 굉장히 좋은 기업과 맺고 있는지, 심지어는 혁신적인 기업을 간혹가다 인수합병하는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요. 또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지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지, 이런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업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좋은 호재를 만들어낼 때마다 추가적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또 만약에 좋지 않은 그 악재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는 이런 현명함이 필요한 것이 장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주식이 나의 확신을 높여주는지, 어떤 주식이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대박 상품도 계속 만들어내고 훌륭한 파트너십도 만들어내고 어닝 결과도 계속 좋아지고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수익률도 좋아지고, 이런 기업들이요,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이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이 기업이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가까운 미래에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을 믿고서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렇게 좋은 뉴스를 매일매일 발표한다는 것은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지표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함께 해주시는 점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즐겁고 보람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주식 뉴스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볼 텐데요. 아직까지 증시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S&P 500은 1.14%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0.8% 가까이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23%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러셀 2000 역시 0.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래프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좀 플러스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미끄러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준다. 따라서 마지막에 주가가 많이 빠졌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막판에 조금 올라가야 다음 날에도 분위기가 좋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마지막에 조금은 조심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인다. 왜냐하면 내일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거든요. CPI가 드디어 발표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겁을 먹고 도망가는 투자자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개별 종목은
좀 넘어가고요. 오늘은 메가테크 기업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6% 정도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2.46% 빠졌고요. 넷플릭스가 1.76, 구글이 1.38%, 테슬라도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올라간 기업은 애플 하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첫 번째 기사는요, 경제 전망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목소리는 캐시 우드가 내고 있는데요. 캐시 우드가 주장하기를 우리가 믿고 있다. 페드에서 연준에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캐시 우드가 바라보고 있는 경제의 전망은 어떤지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캐시 우드는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요,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모네터리 폴리시,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긴축도 하고 있고 또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려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 연준이 곧 가까운 미래에 피봇을 할 것이다. 피봇은 이제 완전히 굴절이 되는 거니까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피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캐시 우드가 이렇게 연준에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 안 된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안 되고 긴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근거가 궁금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총 4가지 정도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근거는 인벤토리 빌드업입니다. 인벤토리는 재고거든요.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라든지 타겟이 한 달 전 정도에 이 어닝을 발표하면서 그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재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가격을 깎아야 된다. 할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그 디플레이셔너리 컨선, 즉 이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듣고 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일화를 듣고 있는데요. 어떤 일화냐면 지금 재고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많은 기업들이 재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재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이요, 7월 12일, 7월 13일 이틀에 걸쳐서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60% 막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요. 올해는 프라임 데이의 그 날짜를 조금 앞당겨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빨리 할인해서 팔아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기업에서요, 지금 뭐 가이던스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어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인벤토리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요, 코퍼입니다. 코퍼는 이제 구리잖아요. 구리의 가격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구리라는 것은요, 산업재해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측정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가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구리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잴 수 있는 하나의 측정 단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구리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3.29달러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25%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25%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캐시 우드가 지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이 골드입니다. 골드는 금이잖아요. 자, 금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왜냐면요, 금 가격은 캐시 우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재는 하나의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게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요, 지난 2년 동안 금 가격은 1,700달러에서 2,075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1,700에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한 1,745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금 가격을 봤을 때 2년 전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의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골드, 그 금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이 횡보하는 수준에서 1,700에서 2,000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닥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7%가 빠져 있고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플랫이다. 따라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석유, 오일의 가격입니다. 자, 오일의 가격이요,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러시아 쪽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원유의 가격이 그렇게 치솟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해결도 되기 전에 알아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신호가 지금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리세션에 빠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지금 유가가 96달러, 그러니까 100달러 미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단 한 달 동안 유가가 22%나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지금 캐시우드가 웹비나에 등장을 해서 얘기하기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그 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준의 정책자들은 지금 커다란 실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가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이렇게 되면요,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lagging indicator를 따라간다면, lagging indicator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후행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지수가 있고 흥행지수가 있잖아요. 선행지수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미리 좀 알 수 있는 예측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선행지수라 그러고, 이 lagging indicator는 반대로요, 이미 일어난 일을 그냥 수치로 보여주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 CPI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이 뒤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후행지수에 불과한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CPI가요,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죠, 발표가 되는데 이게 6월 달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7월 중순에 와 있는데 사실 한 달 전에 CPI 수치를 인제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경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캐시우드가 하는 말에 일리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CPI 결과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내일이 아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녁 때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6월달 CPI가 어떤 추세를 나타낼 것인지, 심지어는 9%를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거든요. 과연 8.6%를 찍었던 CPI가 이번에 8.6 밑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8.8, 8.9, 심지어는 9%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 전문가들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게 캐시우드인데요. 과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캐시우드의 말처럼 기적처럼 떨어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괴롭힐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빵이라고 얘기하는 그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요, 가장 주가가 무거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좀처럼 2% 이상씩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자, 그런데요, 어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무려 4% 이상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다른 주식 같으면 4% 별것도 아니겠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4% 이상 빠지는 게 예산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린 이유가 뭔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사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도하기를 최근 들어서 잘랐다, 그래서 많은 일손을 자른 것으로, 그래서 고용을 줄인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CNBC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줄여나갔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인력을 줄였냐면요, 1% 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100명이 일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1%를 줄이면 한 명을 자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8만 1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집단입니다. 따라서 1%를 줄였다는 것은 무려 1800명이나 감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직업을 잃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는 노티파이 했다.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직원들한테, 뭐 몇몇이 아니라 1800명한테 지금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역할이 없어졌다. 이번에 완전히 제거화됐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느껴지는 점이 뭐냐면요. 우리와 같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참 미국 기업들의 그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통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의 역할은 이제 없어졌어.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반려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 우리가 피고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업에서 내가 헌신해 왔던 이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 나의 역할이 갑자기 오늘부터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주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자, 어쨌든 1800명이나 되는 사람의 그 포지션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오늘부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적인 뭐 재편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한 것으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certain area니까요. 모든 부분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갈 거고, 그리고 증원도 할 것이다. 따라서 감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의 핵심적인 그 비즈니스 부분에는 사람도 계속해서 뽑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쉽게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 쪽, 그리고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비즈니스, 이런 쪽은 계속해서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1500명도 넘는 사람을 잘랐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4% 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업의 이름은 아마존인데요. 오늘은 아마존 특집입니다. 아마존 관련해서요, 호재가 3개 연속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3개의 각각 다른 내용의 기사를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관련된 첫 번째 좋은 뉴스는 뭐냐면요. 아마존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데요. 어디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냐면 프레드 허친슨 캔서 리서치 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 허친슨 그 암 리서치 센터랑 함께 손을 잡고요. 뭐를 만들고 있냐면 캔서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코비드 바이러스 백신은 들어봤어도 암 백신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암을 치료하는 것도 백신을 맞을 수가 있구나. 예방 주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백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된 거죠. 이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마존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이번 파일을 보니까 콜라보레이터는 이제 공동 연구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합작을 하고 있다. 지금 이 프레드 허치슨 캔서 리서치 센터랑 함께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임상 실험은 FDA가 이미 승인을 했다. FDA는 이제 미국의 식약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미국 식약청이 이미 승인을 한 그런 임상 실험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임상 실험은 뭐에 가는 거냐면 퍼스널라이즈된, 그래서 맞춤형 백신을 만드는 거고요. 자, 이 백신을 가지고 어떤 암을 치료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레스트니까 이제 유방암이죠. 유방암하고 이 캔서 중에서 스킨은 그 피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유방암 그리고 피부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데 아마존이 앞장을 서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원래 이 헬스케어 쪽에도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이미 하고 있긴 했습니다. 왜냐면 2020년에 아마존 약국을 런칭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아마존이 조금 이상하다.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씩 욕심을 내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올해 2월 달인가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아마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헬스케어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원격 그 헬스 서비스 아마존 케어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아마존 케어는요, 아마존의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2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전역으로 이제 상업화 시킨다. 그래서 아마존 케어라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미국
미국인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전을 시킨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케어, 아마존 약국, 이제는 이 캔서 백신까지 개발을 참여하면서 아마존이 조금씩 헬스케어의 강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 관련해서 호재 3개를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호재는 뭐였냐면 스마트 그로서리 카트가 드디어 런칭이 됐다는 즐거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로서리 카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을 볼 때 여기 이제 쇼핑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백 안에다가 우리가 사고 싶은 거를 넣으면요, 저절로 카트가 알아서 어떤 물품인지 얼마인지 합계까지 다 내서 우리가 이제 체크아웃을 하러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돈을 계산하러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아마존 체이로 페이를 하고 집으로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그런 쇼핑의 세계가 드디어 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조금만 읽어보시죠. 자, 아마존이 이야기하기를 런칭을 했다. 그래서 뭐를 런칭하고 있냐면 스마트 그로서리 카트다. 그래서 이 카트 안에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다 넣으면요, 저절로 결제까지 다 체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요, 아마존 샵이 아니라 홀푸드 마켓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역적으로 아직 정해져 있어서 시범 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사추세츠 지역에 있는 홀푸드 매장에서만 지금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그리고 세계 전역에 있는 아마존 매장으로 확대가 될 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이죠.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스마트 카트를 대시카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처음에 등장을 했던 이 대시카트 같은 경우는요, 트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떤 물건인지 찾아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텔리즈업이니까 뭐 여러 개의 물건을 다 한꺼번에 두면 총계를 내서 우리가 아마존 페이로 바로 페이를 하고 집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크아웃을 할 필요가 없다, 계산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아마존은 또한 런칭을 하나 더 했다. 뭐를 런칭했냐면요, 이 대시카트가 좀 크기가 작았는데 좀 더 큰 버전의 대시카트도 이번에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장바구니를 좀 우리가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가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스마트로 바뀌죠. 앞으로는 모든 그 산업에 앞에 스마트가 붙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효율적인 모습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할 거고, 이런 효율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혁신 기업은요, 다 메가테크 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그 아마존 관련 세 번째로 좋은 뉴스는 뭐였냐면요, 바로 델타 에어라인이라는 이 항공 기업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웹 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AWS인데 이 AWS에 새로운 고객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아마존 웹 서비스, 줄여서 우리가 AWS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파트가 될 것이다,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일어나고 있는 가속화, 자, 무슨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델타 에어라인에서 디지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디지털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델타 에어라인이 지금부터 이제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트너로 AWS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계약은요, 멀티 이어 어그리먼트다. 그래서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단년에 걸쳐서 굉장히 장기적인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에어라인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바로 AWS, 아마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아마존과 함께 일을 하면서 델타 에어라인은요, 언로그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쪽으로 옮겨간다. 뭐 기존에 그 서버 같은 것도 다 예전에는 빌딩 안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다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굉장히 좀 이 혁신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는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도 굉장히 간소화하고요.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애저도 있고 아니면 구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경쟁 기업을 물리치고 AWS가 선택을 받았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뉴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늘 보도가 된 것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구글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델타 에어라인의 그 클라우드 제공자로서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구글 쪽에도 즐거운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유튜브 TV가 있잖아요. 이 유튜브 TV의 구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유튜브 TV가 이번에 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구독자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튜브 TV는요,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한국 분들께서는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미국에만 지금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85개 정도의 채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스트리밍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유선 TV를 많이 보시는데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구독 모델이고요. 한 달에 한 8만 원, 9만 원 정도를 내야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료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The Announcement 이번 발표 내용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TV 채널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를 넘어섰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는요, 지금 현재 유료 회원의 숫자가 41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4월 현재 숫자로 발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시간에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면 지금 유튜브는 6월 달 결과거든요. 6월 말 기준으로 500만 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가 훨씬 더 먼저 출시가 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유튜브 TV의 성장 추세가 굉장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는 지금 월트 디즈니가 소유를 하고 있다. 머저리티니까 좀 그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월트 디즈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겠죠. 자, 구글에서는요, 원래 이 유튜브 TV 채널의 구독자 수를 계속해서 공개해 주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했던 게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CEO인 그 순다 피차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00만 명이 조금 넘는다라고 업데이트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300만 명이 500만 명 이상으로 껑충 뛰어 오른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 TV다. 따라서 지금 그 광고 모델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유료 그 서브스크립션, 즉 월정 그 금액을 내고 그 구독 모델로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 TV 모델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구글에서 지금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요, 월트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가 이 유튜브 TV에 따라잡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한 상황인데, 사실 디즈니의 그 관심은 온통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등치가 훨씬 더 커다란 중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디즈니가 지금 딜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결성을 했는데 그 상대가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성장 주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광고 회사고요. 자, 더 트레이드 데스크와 힘을 합쳐서 이번에 타겟 광고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제 넌지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월트 디즈니가 지금 동의를 했다. 그래서 딜을 만들어냈다.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는 얘기고요. 상대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자, 이렇게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타겟티드 오토메이티드 애드라고 써 있죠. 타겟 광고를 하는 건데 오토메이티드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타겟을 맞춰주는 그런 광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입니다. 그런데요, 디즈니 플러스에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그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할 때도 그렇고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그 영화를 볼 때는 제 계정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를 볼 때는요, 제 아들의 계정 아니면 제 딸의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영화를요, 다른 계정에 들어가서 동시에 본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 같은 거는 저도 좋아하고 제 아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은 지 방에 가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어벤져들을 보고 있고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에서 어벤져들을 보고 있다. 이게 동시에 같은 영화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이 광고는 전혀 다른 색다른 광고가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타겟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광고에는 뭐 성인용 그 예를 들어서 정장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웨어라든지 이런 광고가 등장을 할 거고, 아니면 우리 아들이 보는 어벤져즈의 영화에는 아마도 아이들 왕구라든지 장난감 이러한 그 광고가 등장하지 않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타겟을 맞춰서 광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 그리고 그 비용 효율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광고는 타겟을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 데이터는 물론 디즈니가 제공하는 1차 데이터, 그리고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딜은요, 디즈니가 이제 런칭을 하기에 앞서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런칭이 언제 될 가능성이 있냐면 올해 말 정도에 등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일단은 현재는 구독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독 모델을 점차적으로 변형을 시키죠. 그래서 구독 모델은 계속해서 존재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구독 모델 말고요, 광고랑 혼합되는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독 모델이 한 달에 2만 원이면 이 광고를 보면서 보는 구독 모델은 뭐 10,000원짜리도 등장을 하고 5,000원짜리도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디즈니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앞으로 그들의 매출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이렇게 뭐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과 합작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의 강자로 좀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자막 영상에 등장하는 전문가의 이름은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기사에 굉장히 좀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아담 조나스가 등장하는 영상은 제가 처음 보내드리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아담 조나스라는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애플은 이 자동차 쪽에 꼭 뛰어들 것이다. 그래서 애플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애플카뿐만 아니라 카플레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오미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카플레이도 그렇고 애플카도 그렇고 이 애플이 앞으로 굉장히 좀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 관련 분야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실 애플에 투자한다 그래도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아담 도나스는 어떤 면에서 애플의 잠재력을 보고 있는지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정보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꼭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혹시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요, 오늘 꼭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dam, welcome back. Before we get to Apple, I am curious to know just generally your thoughts about the Twitter friction and whether or not the removal of some of that friction would allow him to focus more on Tesla. Well, Carl, I can't really comment on that situation, but let's just say Elon Musk has a great opportunity with Tesla. Right now, they're still in pole position, and really the only major auto company outside of China, at least, that can guarantee supply and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to make the sufficient quantities of the EVs that people need right now, when the rest of the industry is struggling with that. Yeah, you've said it's all about who can guarantee the supply. That said, what was up with that chart that you put out last week regarding Apple's balance sheet? Do you think that's a pool they could potentially dip into? Oh, definitely, Carl. So the message from Eric Woodring and our Apple team is Apple's going to do a car, okay? And it's going to be a game changer. There's really three things I think for your audience to focus on here as to why. The first is the ecosystem, all right? We spend collectively about 600 billion hours inside cars globally, humanity. Apple doesn't really touch that. The second is the firepower. Again, 14, almost 15 times the amount of the buyback of Apple. Can you versus what Tesla spent? Can you imagine if they used even a portion of that into another vertical outside of rectangles, into something like healthcare or transportation? We think it's going to happen. The team there thinks it's going to happen. And finally, just the upside. It's a $10 trillion mobility market.
if Apple can capture even 5% of that at 2 times revenues, that could add 30 or 40% to Apple. So the message is Apple's going to do a car. It's going to take a while because they're going to go straight to autonomy. But finally, Tesla's going to get some real competition from someone that can transfer their skills and make a huge difference. Adam, I wonder, though, is Apple going to do a car like they were going to do a TV? The longer this goes without Apple coming out with anything, the more I think they're talking themselves out of it, right? Because it's one thing if they got CarPlay software, they're like reinventing the dashboard, they're getting into other people's cars. It's another thing if they've actually got to manufacture vehicles on multiple continents, deal with the labor and union implications of that, the safety and regulation implications. If they do want to go straight to to autonomy, gosh, how complicated is that? I mean, that could be a decade or more away. John, we totally agree. Again, Eric Woodring and the team believe that it's straight to autonomy for Apple. Okay, this is one of the hardest problems humanity's ever tried to do in terms of the complexity of putting that kind of AI on public roads. So Apple,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needs to curate, needs to get eyes on the car, maybe a 10 or 12 or who knows whatever passive optical system, working with other car companies that have their brand on the car, not Apple, expanding CarPlay into other parts of the car like they showed at their Worldwide Development Conference to train a neural network, and then allowing that regulatory environment to curate too. Both of those, we'd agree, are going to take more than 10 years. So the good news is it's a huge market opportunity for Apple and a challenge to Tesla. But the reality is we think the way Apple's going to do it,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No steering wheel on this car. That steering wheel is beneath Apple. So you got to get that out of your mind. Too, right? No brake pedal. Is that right, Adam? Absolutely not. Absolutely not. You got to imagine that the ADAS features we're going to have at the end of the decade are going to be so advanced. We're still going to have steering wheels in the vast majority of miles traveled. Right. You know, you think if Apple's going to get into this, they don't want to make a car. They want to turn your car into a mobile app store. That's the prize.